1966년 7월 인디애나 듀스 해변. 사람들로 북적이던 한여름 오후였어요. 그날 3명의 젊은 여성이 이곳을 찾았죠. 그리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패트리샤, 앤, 르네. 시카고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수영도 하고 햇볕도 쬐고 그냥 잠깐 바람 쐬러 온 거였어요. 모래 위엔 이들의 물건이 그대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갑, 선글라스, 옷, 자동차 열쇠까지. 누가 봐도 금방 돌아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실종은 인디애나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966년 7월 4일 월요일 아침, 인디애나 듀스 주립공원 사무실에 전화가 울려요. 저기 제 딸이요.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공원을 갔는데 아직 집에 안 왔어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해롤드 블로. 그의 딸 패트리샤는 친구 2명과 함께 토요일 아침 시카고에서 인디애나로 향했어요. 앤 밀러, 르네 브롤. 3명 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또래였죠. 누구 하나 갑자기 연락을 끊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특히 패트리샤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나가면서 저녁엔 꼭 집에 온다 했거든요. 애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이틀씩이나 안 들어올 아이가 아니에요. 공원 측도 그 말을 듣고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토요일 오후 해변 순찰 중에 발견됐던 수상한 물건들. 돗자리 옆에 놓인 가방 하나, 그 옆엔 선글라스, 여성용 샌들, 구겨진 수건, 그리고 자동차 키가 꽂힌 열쇠고리까지. 처음 발견한 순찰대원은 그저 사람들이 잠깐 물놀이 간 줄 알았대요. 해변은 붐볐고 이런 유실물은 평소에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아무도 그 물건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목격자도 있었어요. 토요일 해변에서 놀고 있던 10대 아이들 몇 명이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 셋이 모래 위에 짐을 두고 작은 배에 타는 걸 봤어요. 배는 흰색이었고 안쪽은 파란색 아니면 청록색 비슷했던 것 같고요. 운전하는 사람은 좀 까무잡잡하고 짧은 머리에 젊은 남자였어요. 확인된 마지막 목격입니다. 3사람이 사라진 뒤 수색은 곧바로 시작되었어요. 공원 안 숲부터 호숫가, 내륙까지 말 그대로 샅샅이 뒤졌어요. 보트, 헬기, 다이버들까지 총동원됐죠.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찾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니 이상하죠. 현장에 있던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선 혹시 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닐까?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호숫가 근처에서 뭔가가 떠밀려 왔어요. 부서진 나무 조각, 금속 파편, 그리고 파란색 합판. 기름통도 함께 발견됐고 잔해 조각엔 휘발유 냄새까지 배어 있었어요. 딱 봐도 이건 뭔가 이상했죠. 혹시 이게 그날 3 여성이 탔다는 보트일까?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의심했죠.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금속으로 된 노젓는 배의 잔해입니다. 실종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즉, 실종된 여성들이 탔던 배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거예요. 근데요, 잔해는 분명 파란색 나무였고 기름통까지 떠밀려 왔는데 노를 젓는 배가 휘발유를 왜 쓰죠? 경찰의 설명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발표를 쉽게 믿지 않았죠. 며칠 동안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안선, 숲, 주차장까지 경찰, 공원 순찰대, 자원봉사자, 심지어 군인들까지 총동원되었죠. 그런데도 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쯤 경찰이 이상한 얘기를 꺼냅니다. 3사람이 스스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발표였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실종 사건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라진 걸지도 모른다는 쪽으로요. 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애는 연락도 없이 며칠씩 잠적할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데엔 하나의 단서가 있었어요. 르네의 가방에서 남편에게 쓴 편지 한 통이 나왔거든요. 내용은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만 빠져있고 자기한테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신 계속 이러면 나 정말 생각 좀 해볼 거야.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경찰은 이걸 보고 르네가 도망치고 싶어 했던 게 아니냐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에게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어요. 당연히 가족들은 반발했죠. 이건 그냥 르네가 남편한테 속상해서 쓴 편지예요. 그것도 몇 주 전 거고요. 결국 편지를 남편에게 주지도 않았잖아요. 애는 엄마랑 살던 아이고 패트리샤는 새벽마다 말을 돌보러 가던 애예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리가 없죠. 하지만 경찰은 이런 추측을 슬슬 기정사실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실종은 해결되지 않고 그날 목격된 보트의 정체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더 이상 단서가 없자 사람들은 하나 둘 그냥 잊어가기 시작했죠.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쯤 지났을 때 시카고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간호학과 학생 6명이 한밤중 한 집에서 집단으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가해자는 리처드 스펙, 권총과 사냥칼을 들고 창문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6명의 여성을 한 방에 몰아넣고 한 명씩 불러낸 뒤 살해했죠. 그중 한 명은 침대 밑에 숨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이 생존자의 증언으로 스펙은 결국 체포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혹시 인디애나 듄스에서 사라진 그 3명도 스펙이 한 거 아닐까?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젊은 여성들이고 시카고 출신이었으며 시간 차이도 불과 10일 남짓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사팀은 이 가능성을 빠르게 부인합니다. 실종 당일 리처드 스펙이 호숫가 근처에 있었던 흔적은 없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배를 소유할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여성을 배에 태워 유인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인물도 아니었죠. 물론 그는 한때는 선원이었고 배를 탈 줄은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연에 가까운 공통점이었어요. 결국 경찰은 단순한 시기적 우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펙과 인디애나 듄스 실종 사건의 연결 가능성은 그걸로 끝났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어요. 딱 떨어지는 단서도 없고 수색도 한계에 부딪히자 이상한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퍼지기 시작했죠. 그중 가장 유명한 건 낙태보트 가설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꺼낸 건 딕 와일리라는 전직 기자였어요. 사건을 취재했었던 그는 몇 년 뒤 기자를 그만두고 수사관으로 직업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이 사건에 다시 빠져들게 됐죠. 와일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성 셋은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간 게 맞습니다. 그 배는 불법 낙태 시술이 이루어지는 시술보트입니다. 즉, 셋 중에 한 명이 낙태를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갔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거나 시술 중 사망했을 가능성,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걸 덮기 위해 함께 사라졌다는 겁니다. 와일리는 그 보트를 운영한 사람이 시카고 근처 게리 지역의 어느 부부였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주장이 모두 근거 없음이라는 점입니다. 그 부부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지만 불법 시술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보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어요. 또한 보트 안에서 실제로 낙태 시술이 이루어졌는지 그 배에 정말 의료 장비가 있었는지조차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성 셋이 그 배에 탑승한 이유가 시술 때문이었다는 것도 모두 딕 와일리 혼자만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앤이 임신 중이었고 그걸 해결하려고 배를 타고 나갔다는 이야기나 나머지 2명은 함께 동행했다가 시술 도중 문제가 생겨 셋 다 처리됐다는 이야기까지, 이런 시나리오 전부 와일리가 인터뷰에서 그럴 수도 있다며 내세운 추측뿐이었죠. 증거는 없었어요. 관련된 진술도 없었고 그 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기록도 어느 누구의 증언도 없었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딕 와일리가 스스로 모았다고 주장한 취재와 인터뷰를 근거로 한 일반적인 추론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이 와일리라는 사람 자체도 음모론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 낙태보트 주장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가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추측들 가운데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건 경마 조직과 관련된 가설입니다. 당시 시카고엔 호스 신디케이트라고 불리는 경마 관련 조직이 있었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 실라스 제인. 겉으로는 사업가였지만 실제로는 폭력, 협박, 방화, 심지어 살인까지 연루되었던 인물이었죠. 문제는 사라진 세 여성과 이 조직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패트리샤와 앤은 평소 말을 좋아했고 실제로 실라스의 이복 동생 조지 제인이 운영하던 마곡간에서 말을 탔어요. 경찰도 세 여성이 그 마곡간과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냥 취미 정도로 보였지만 그 안에서 뭔가 더 깊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패트리샤는 친구에게 멍든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조직 쪽 사람들이랑 엮였어. 좀 안 좋은 쪽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실종 하루 전 동생에게 울먹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진짜 큰일 났어. 무서운 일에 휘말린 것 같아. 동생이 혹시 임신한 거냐고 묻자 패트리샤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랬으면 차라리 낫지. 이거에 비하면 쉬운 문제야.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조직과 관련된 일이었을 수도 있죠. 실제로 그 전해 1965년 여름 조지 제인을 노린 차량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차를 대신 몰았던 직원 22살 여성은 현장에서 즉사했죠. 사람들은 그 사건의 배후에 실라스가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에선 세 여성이 그 사건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입을 막기 위해 사라지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추측을 뒷받침하는 단서도 있었어요. 실종된 여성의 소지품에서 실라스 아내의 전화번호 그리고 조지 제인의 번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실라스 쪽에서 일했던 남성이 흰색 외관에 파란 내부를 가진 보트를 갖고 있었다는 증언. 그 보트를 자주 인디애나 듄스로 가져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배가 없어요. 불에 타서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시 해변에서 발견된 잔해와 같은 배였는지 지금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잔해와 실종 사건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어왔지만 2024년 말 입장이 바뀝니다. 이제는 그 보트 잔해가 사건과 관련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58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이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한 겁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유골도 없고 유력한 단서도 없어요. 그 흔한 목격담 하나 없죠. 처음엔 단순 실종이라 여겨졌고 나중엔 스스로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쉽게 단정하지 못합니다. 사라진 세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요. 패트리샤의 여동생이 최근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날 인디애나 듄스 해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건들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바로 구독하고 확인하세요.